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이 만든 복제약 만드는 회사인데 지분 가치를 4조 원 넘게 뻥튀기 한 의혹이 있죠. 그러니까 회사 가치를 부풀린 의혹입니다. 그 증거 자료 서버나 노트북을 회사 그 공장 바닥에 숨겨놨다가 들통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뻥튀기 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데 매우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또 왜 공장 그 바닥 속에 그걸 묻어놨대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실화 속에 있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2007년도였었죠. 김용철 변호사라고 삼성 비자금 사건 폭로를 했었죠. 그때 삼성의 법무팀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삼성 본사 건물 27층에 벽장 속에 비밀 금고가 있고 그 금고 안에 현금하고 상품권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이 송도 공장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공장 바닥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콘크리트로 덮은 바닥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전에 교체되기 전에 서버하고 노트북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죠. 증거 은닉 정도 되겠군요. 네. 숨기려 했으니까. 네, 인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거 내부 제보나 수사받는 사람이 털어놓지 않는 이상 그걸 알기는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 공장 바닥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넓은 곳이잖아요. 그 어느 곳을 특정을 해서 그 콘크리트를 뜯어내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제보자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네. 그 장소까지 특정을 해서 검찰이 가서 그 장소에 있는 바닥을 뜯어내고 그리고 서버하고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노트북은 알겠습니다. 서버는 어떻게 숨겼는지 거기까지 선을 연결했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어떻게 숨기냐면 네. 예전에 쓰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체를 하고 나서 예전에 쓰던 서버가 네. 있고 서버에 있는 내용들 저장 장치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이런 겁니다. 지난해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특별감리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 고발에 이어지고 삼성 바이오 관련해서는 사실 박일수 특검에서부터 들여다보고 있었던 네. 거거든요. 네. 이게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서버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좀 어려운 것이 서버를 교체하고 옛날 서버에는 자료들이 또 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설령 지우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복원을 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면 아예 감춰놔야겠다. 대신에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별도 저장 장치도 뒀었고 또 그 가운데 저장해 놨다가 이게 바닥에 묻어놨다가 또 필요하니까 뜯고 다시 자료를 끄는 다음에 또 다시 묻는 작업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필요할 때는 네. 또 꺼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노트북 같은 걸 보면 아까 은닉이냐 인멸이라고 하셨는데 인멸한 부분도 이미 나왔다고 해요. 근데 네.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뭐 JY 이재용 부회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VIP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겠죠. 뭐 미전실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다 미전실은 없앴다. 미래전략실. 네, 지금은 삼성의 없어진.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 다 지웠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또 복원한다 이 말씀이시죠. 복원할 수 있는 건 복원하고 그 키워드로 지웠다는 것 자체가 네. 일종의 증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입니다. 네. 바이오에피스의 뭐 보안 팀장, 네. 이 사람은 또 자기 집에까지 뭘 가져가 숨겼다고요? 그것도 또 들켰다고요? 숨긴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특별감리 얘기하셨지만 그 시점에 맞춰서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무렵쯤에 이렇게 이 삼성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에피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3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에피스 팀장급 직원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회사에서 쓰는 공용 서버를 뜯어다가 집에다 갖다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 그 직원은 긴급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공장 바닥을 뜯어서라도 숨기고자 했던 그 노트북과 서버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일단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지 않을까. 바이오로직스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왜냐하면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뭐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했던 게 4조 5천억 원대의 높은 회사로 바뀌었거든요. 네. 갑자기 뭐 1조 9천억 가량 이익도 냈다고 하고. 근데 문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실률이 오히려 더 많았던 회사이고. 적자 보던 회사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수조 원을
버는 회사로 평가가 바뀌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장부상 바뀐 건데 네. 이게 실제로 바꿔진 게 아니라 이제 삼성에서는 다만 이 평가 기준란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다 하는데 좀 이게 석연치가 않은 구석이 있어요. 게다가 그게 삼성이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 회계 법인이나 이런 외부에서 감리하는 곳에서 바꿨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자료들이 죄다 서버에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바이오 에피스 왼쪽에 자회사가 5조 2천억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이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바이오로직스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4조 5천억 원이나 이게 돈을 번 회사로 평가되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그 결국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는 이 제일모직까지 올라가는 네. 거죠. 제일모직까지 그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은 바이오에피스 그 위에 이제 바이오로직스 그냥 바이오로직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네.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왜 지분 가치를 뻥튀기 했을까? 그 회사 가치를 왜 뻥튀기 했을까?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분 말씀하셨던 구조인데요. 것처럼 네.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게 되죠. 지금 화면의 그래픽은 합병된 삼성물산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과 저 삼성물산은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쳐진 삼성물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게 되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밖에 없었습니다. 네. 삼성물산 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재용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는 것이 제일모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부풀려지면 부풀려질수록 제일모직의 가치도 부풀려지고 그렇게 하면은 삼성물산하고 주식을 교환할 때 지금은 삼성물산 주식을 한 주대 제일모직 지분 세 주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지분을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모직 지분이 조금만 있어도 훨씬 통합된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통합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까지 지배하는 구조가 되니까 결국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다음 그래픽을 볼까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정말 초인류 글로벌 기업을 지배하려면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 삼성물산은 아시다시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으로 만들어졌는데 저 제일모직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 지분만 갖고 있고 삼성물산 주식은 하나도 없었죠 그때.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지분 평가가 높아질수록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모직이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 하면 지분 가치, 회사 가치를 키우면 제일모직 지분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이 유리해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말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돈을 투자하거나 이런 네. 걸 하지 않아도 저런 합병을 통해서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삼성은 뭐 미래전략실이든 이재용 부회장이든 아버지로부터 거대한 삼성그룹, 특히 핵심은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려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지배해야 되고 여차저차해서 그럼 이 두 회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뭔가의 작업들,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승계 작업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기업을 뻥튀기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입김을 발휘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또 이게 연결이 되는 됩니다. 거죠.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2016년 2월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있습니다. 독대 과정에서 이런 경영권 승계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까지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한 달 뒤에 증권거래소가 이 기존에는 적자 기업은 상장을 하기 어렵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 규칙을 개정합니다. 개정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장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기업 경영권 승계 청탁이 들어갔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 합병에 대해서 유리하게
그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받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법 판결 남겨놓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그때 승계 작업이 없었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력으로 삼성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피해자격으로 2심 판결이 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집행유예를 풀려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원은 항소심 법원은 네.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재용 네. 부회장의 항소심 법원은. 그러니까 뭔가 승계 작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청탁할 거리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청탁이 왜 중요해지냐면 이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같은 데 돈을 준 건 직접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이게 청탁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뭘 부탁할 게 있어야. 그렇죠. 네. 근데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해버리면 왜 뭐 국민연금을 동원했는지 그걸 동원하기 위해서 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니 이런 기반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봤었는데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고 일단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승마와 관련된 뇌물 한 34억 가량만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50억 밑으로 많이 깎이면서 지금 집행유예가 가능했는데 승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같은 것들도 다시 유죄가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 계속 추적해온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평가가 승계 작업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 판결을 이게 다 드러날 때까지 좀 미루자라고 주장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 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창성 의결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억지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대법 판결이 뭐 지난달에 난다 했다가 이달에 난다고 했다가 언제쯤 지금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 날 것이라고 예상들을 다 하고 저 최순실,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다 합쳐져 있죠. 합쳐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날 모두 결정 난다 이 말. 그날 한꺼번에 결정을 네.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쪽은 줬다는 거 한쪽은 받은 쪽이니까 같이 재판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네. 저 박용진 의원이 바라는 어떤 거를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사실은 삼성 바이오와 관련해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걸 바로 대법원에서 그걸 자료로 삼을 수는 없어요. 증거 자료로 네. 삼을 수는 없고 대법원에서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해서 뭔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바라고 돌려보는 다음에 파기환송의 항소심이 다시 열리게 되면 거기에 이번 수사 결과들이 증거 자료는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어디까지나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이냐는 뭐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면 되지만 네. 그건 현실이지만 또 경제로 보면 삼성이 차지하는 부분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 찾아갔고 네. 어찌 보면 삼성은 지금 요 얼마 동안 보면 이렇게 투자하는데 정말 저를 다시 가둘 거예요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저한테는 참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 원짜리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는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지금 사법농단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재판도 또 열리고 있고요. 네. 근데 사법농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정치적 판단이 법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어떤 필요가 있다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 원칙까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훼손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거기까지는 법대로 원칙대로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제도로. 네. 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